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국내 항공업계 양대 축이었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상구 회장이 나란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CEO가 전격적으로 사퇴 결정을 좀 내리면서 각 그룹은 지금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그 상황입니다. 오늘 두 그룹의 회사들은 또 오전에 주주 초계가 있었는데요. 과연 자구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또 한국의 재벌 구조가 이제 금이 가는 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트리플 부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었던 이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에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월 29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중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중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통계청이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동의 허리 역할인 생산 연령 인구가 50년 뒤에는 절반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최근 회계 파문이 불거지며 재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승리, 최종훈 씨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23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톡방에 참여한 인원은 16명이고 총 7명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러나는 항공 거물들, 한국 재벌 구조 금가나. 국내 항공업계의 빅2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기업 총수가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지금 밝혀진 그 상황입니다. 이 한진그룹의 경우에는 땅콩회항, 그리고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고, 그리고 이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 그리고 최근에 유동성 위기로 상당히 경영의 허점을 좀 드러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론이 이렇게 두 오너의 이 경영에서의 퇴진이라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민호 기자, 박상구 회장이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퇴진을 결정을 했습니다. 경영 퇴진이라는 이 초강수를 둔 건데 그 배경은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대한항공하고 금호아시아나하고 이제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자이고 하나는 타이죠. 네, 그렇죠. 쫓겨난 사람과 쫓겨나기 싫어서 먼저 간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명은 또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완전히 이제 나갔는데,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돈만 잘 벌면 사실 좀 시끌시끌해도 뭐 개인적인 가정사나 그런 문제가 있어도 과거에는 뭐 돈만 잘 번다면 딱히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기업을 실적으로만 평가했고 지주들이 돈만 잘 벌어오면 재무적인 요소만 오케이가 된다면은 사실 그냥 넘어갔어요. 언론 통해 가서 이제 좀 잠재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재무적인 요소를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 돈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그 문제가 오히려 회사를 잠식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오너 일가들이 회장이 퇴진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생활 문제라든지 가정사 문제가 이제 회사까지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한 명은 자진해서 사퇴한 거고 한 명은 이제 쫓겨난 거죠. 네.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재벌 구조에 뭔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 생기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좀 오래전부터 좀 시끌시끌했고 네. 흔들흔들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지금까지 와서 이제 분식회계 문제도 터지고 나서 기내식 대란까지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처럼 이제 불명예 퇴진을 하느니 자기가 먼저 퇴진을 함으로써 좀 마무리 짓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형제의 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총수가 닮은 구석이 많죠. 두 항공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형제의 난을 통해서 또 모두 다 2세 경영자고요. 형제의 난을 통해서 이제 총수에 오른 그 기업입니다. 여러모로 좀 처지가 좀 비슷한 그 두 사람이 또 같은 시기 하루 차이로 경영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 건데 최명석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박상구 회장 같은 경우는 네. 좀 시기를 좀 조금 이제 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고 그 작년에 금호타이어 매각이나 이런 문제가 네.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좀 한 발 물러나서 좀 이제 뒷선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전문 경영 체제로 좀 돌아가는 게 어땠을까? 이번에 라는 그렇다면 생각을 했는데 결정은 조양호 효과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연결을 짓긴 하시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게 가장 주력사고 네. 또 그 지배구조 있어하고 금호 뭐 고속이나 산업 모태기업도 있긴 하지만 가장 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거의 뭐 전체 그룹의 한 아시아나항공이었고 60% 차지해요. 핵심 맞습니다. 계열사죠. 네. 근데 이 항공사를 보통 예전에는 이제 그 박상구 회장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그다음 뭐 이런 재무적인 이런 그런 걸 갖고 이제 많이 위기를 넘겨왔는데 요번에는 거의 이제 내놓을 카드가 없었다. 더 이상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썼고 하니 이제 또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뭐 한정에서 뭐 나흘 만에 적정을 좀 받긴 했는데 뭐 부실 경영이 여실히 뭐 드러난 그 상황이고 지금 유동성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용 등급 하락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네. 지금 뭐 적절 의견을 받기는 했지만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고 네. 부채 비율도 늘어났고 해서 더군다나 지금 계속 유동성 위기라는 게 이런 현금 창출이 그 한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따진다고 보면은 조금 아무래도 신용도 하락과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구안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네. 진행될 것이며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어느 정도의 이제 실사를 갖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당장 아시아나항공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트리플 B 마이너스입니다. 네. 떨어지면 정크 등급이면 네. ABS 발행된 거 이제 다 좀 회수를 해야 되는 그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몰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박상구 회장이 이제 퇴진 결정하기 전날에 산업은행 회장을 찾아갔어요. 네네. 이게 그냥 어떻게 본다면 총수로서의 마지막 뭐 최대한의 그 성의를 좀 표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어려웠을 때 이제 모든 총수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네.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포기하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박상구 회장도 이제 그런 비슷한 톤으로 아무래도 채권단이 들어와서 뭔가 자금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항상 내놓은 거는 총수의 어떤 지배 권한을 뺏어야 된다. 네. 안 그러면은 도움이 돼서 살아나더라도 다시 이런 구태가 반복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경영권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박상구 회장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룹 아시아나가 무너지면 사실상 그룹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 그룹이 무너진다는 건 굉장히 또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계 경제에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당신이 모든 걸 포기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공기업 두 기업의 이제 경영 앞으로 누가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전문 경영인 일단은 아시아나 쪽은 이제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 네. 마찬가지로 그 오늘 한진칼 주총에서 다행히 이제 또 그 석태수 사내이사가 네. 선임이 됐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주주 안건으로 제안으로 올린 국민연금의 제안도 그게 이제 부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는 조영호 회장이 빠졌지만 그 석태수 회장이 일하는 분이 이제 네. 거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마찬가지로 아시아나그룹의 지금 이제 비상경영을 맡고 계신 그 회장님, 부회장님도 거의 박상구 회장과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오신 분이신데라 그 두 분들이 또 마침 또 그룹에서 굉장히 또 임직원들을 포용하는 능력과 조직 네. 장악력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분들이 아마 전문 경영이 체제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회장 후보군에 어떻게 윤곽이 조금은 뭐 드러나나요? 그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이제 외부 전문가를 네. 섭외하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좀 명망 있는 분들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인선은 마련 내부적으로는 해놨을 텐데 아직까지 공개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막상 선정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리는 소리는 그냥 그런 정도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한진그룹은 일단 조영우 회장께서 바로 놓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미등기 이제 임원으로 임원으로, 경영권은 이제 그렇죠. 행사를 한다.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런 게 이제 그 석태수 사장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네. 걸로. 오늘 이제 양 기업이 뭐 한진칼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지금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좀 무거운 좀 분위기로 진행이 된 건가요? 혼란은 특별히 없고 이 그 회장실이 한진칼 같은 경우는 예, 한진칼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가 늦었는데 그 위임장을 그 수거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렸고 네. 그 뭐 내부적으로 특별히 뭐 어느 정도 뭐 몇몇 주주분들의 좀 네. 이렇게 좀 그 발언도 있긴 했지만 큰 무리 없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또 기대가 됐던 게 아시아나항공은 또 과반수 이상을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 하고 투자들, 있어서 이분들이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히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정말 그 회장의 결단이 뭐 주요했다라고 그 영향이 좀 볼 수 미친 것 있는 같아요. 그런 그 거네요. 물론 네.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었고 회사를 조주분들은 당연히 회사가 잘못되는 거를 싫어하시긴 하겠지만 또 막상 또 이제 총수라는 회장님이 그런 모든 것을 놓고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회사를 또 뭐 주주분들도 회사를 사랑하시니까 네. 투자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회사를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의 회장이 퇴진한 것에 가장 컸던 그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일 텐데요. 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첫 사례로 한진에서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편에서는 연금 사회주의가 이제 나타난 게 아닌가 뭐 이야기들이 좀 한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뭐 상당히 뭐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 연금 사회주의가 벌이 되면서 이게 기업 경영을 또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그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야당이나 그리고 이제 뭐 보수 진영이나 뭐 아무튼 뭐 이 재계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민호 기자님? 웬만하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목적은 이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안정적인 배당을 국민의 네.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또 투자를 안 하기도 그렇고 연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최소한의 배당만 이제 챙겨가는 게 목적이라서 사실상 경영 간섭을 할 이유도 없고 또 하지도 않고 또 하면 또 주위에서 딱 뭐라 하잖아요. 연금 사회주의다. 그런데 이제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될 게 연금 사회주의라고 말하기가 좀 무색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조양호 일가를 비롯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기업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글쎄요, 전 박민호 기자가 네. 무서워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제 순서가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고 이제 속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데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이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벤져스라고 해서 만화 풍자도 나왔잖아요. 이제 그 일가를 비롯해서 경영이 지금 갈 때까지 갔는데 바닥인 줄 알았더니 이제 바닥을 뚫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그냥 시끌시끌하고 기업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간섭을 해서 조양호 회장을 이제 사내 이사직에서 박탈했는데 이걸 연금 사회주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네. 사실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기업이. 이걸 그대로 두면 완전히 기업이 망가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정말 국민연금이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참을 때까지 참아서 한 역할이다. 저는 이게 하나의 선례로 남아서 네. 정말 대한항공처럼 이렇게 떨어지면은 정말 마지막에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선례로 남겼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연금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정말 주주들의 마지막 권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의 선례가 됐다. 사실 이제 국민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이 오너 경영에 주주권 행사로 인해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네. 그 취지고 이 연금 참을 만큼 참은 사회주의가 거죠. 예. 현실화됐다라는 그 표현은 너무 네. 이제 과한 공격이다. 그렇죠. 라는 그 이야기인데 최 부장님도 마찬가지 시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정신에서는 그 취지에서는 저도 같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당연히 주주라면 당연히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한 만큼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다음 이제 또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건 좋고 다 좋죠. 네. 그리고 뭐 재벌 기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오너가 다 모든 지분을 갖고 다 하고 있지만 대가 넘어갈수록 계속 이제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국민 기업이 되는 것이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다 좋은데 다만 이제 요번에 좀 우려스러웠던 게 이게 정경련이나 경총이 이렇게 좀 제안을 했던 것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조양호 회장이 물론 이렇게 좀 뭐 무리를 일으키긴 했지만 네. 근데 대한항공 자체 경영에 큰 문제는 문제도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그리고 그 오너 일가의 어느의 그 일탈적인 행동 때문에 이제 해서 또 막상 또 보면은 또 조양호 회장이 직접 또 행동을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는 거의 그런 지금 행동 그래도 좀 소송 없었죠. 중이잖아요. 소송. 재판 중이죠. 그러니까 그 네. 소송이니까 그 소송이라는 게 해임 횡령이라는 게 항상 그 권리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혐의가 확정 판결이 네.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그거를 단죄를 해버리고 이게 이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근데 이제 재판에서 한다는 이제 게. 결과가 나쁘게 나오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도 훼손이 되고 경영 측면에서도 또 우려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네. 나왔다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굳이 제가 뭐 한진그룹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건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네. 덮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번에 좀 너무 그리고 그 경영 실적과 여태까지 해온 노력을 어느 정도 좀 개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말로 국민연금이 평가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재계에서는 이런 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우려를 제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오너의 성역은 없는 거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그 기업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또 의미를 둘 수 있는 그 부분이 국민연금도 연금이지만 소액 주주들 사실상 소액 주주들은 항상 주총하면 딜러의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소액 주주들이 그 표를 행사한 것도 있었고 위임장도 받았었고 그게 표가 사실 많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기념비적인 소액 주주 운동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는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액 주주 이게 운동이 좀 확산될 수 있을까요? 그 올해가 지금 지금 한진카리는 대한항공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덮여 있긴 한데 지금 중소기업들의 이런 중소형 종목들 이런 데서도 주주총회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당신의 의견도 내시고 제안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운동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 소액주주들도 각자 뭐 예전같이 그냥 시장의 장만 알고 어느 돈을 뭐가 오르니까 요걸 사자 저걸 사자 이런 전문가만 계신 게 아니라 그분들보다 더한 게 이제 이 기업과 업종이라는 걸 모든 전체적으로 정말 통찰하시고 눈으로 높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주주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제안을 해주시면 아마 해당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이제 생각합니다. 한국 재벌 구조도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어야죠. 항상 이걸 또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오너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어봤는데 네. 그 오너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서전에. 대가 지나갈수록 이제 우리의 권한은 떨어질 것이다. 가문의 권한은 떨어질 것이고 미국 같이 한 200년, 300년 유럽 같이 된 기업은 다 국민 기업이 됐다. 우리의 영향력도 없어질 것이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데 3세, 4세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오너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더 이상 이제 오너 기업이라는 병폐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사건 이런 이 현상들을 뭐 자본주의 시장의 촛불혁명이다. 네. 라고도 이번 이 두 기업을 보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기업이 앞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는 좀 혼란스러운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뢰를 많이 회복을 해야 될 그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회장의 퇴진만으로 이 경영의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박민호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주주총회장을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면은 사실 답이 나와요. 주주총회장 가보셨겠지만 저도 예전에 KB금융 주주총회장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근데 재밌는 광경,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라 보는데 일단 중간줄에 머리를 깍두기처럼 자르신 덩치가 큰 형님들께서 한 세 줄로 쫙 앉으셔가지고 의장이 뭐 안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물론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액 주주들도 사실 발언권이 있어요. 발언권이 있는데 이제 먹히지는 않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걸 자기가 잘라와가지고 의장님 할 말이 있다고 신문 기사에서 뭐 유동성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하니까 이제 깍두기 형님들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시끄러워 소액 주주가 무슨 말이 많아. 의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막 이렇게 일사천리로 그냥 방망이를 탕탕탕 찍고 넘어가거든요. 실제 주주총회장은 언론에서 뭐 생중계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거가 허다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 KT 주주총회 하잖아요. 네네. 황창기 회장 관련해서 뭐 정치 뭐 지원금, 정치 로비로 뭐 20억 원 정도 이렇게 뿌렸다 이런 얘기가 뭐 언론을 통해서 나왔죠. 주주총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지적할 수 있는 주주가 있을까? 그런 분위기가 될까? 저는 좀 희망을 가지진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기 위해서 항상 뭐 상법을 고치자, 뭐 다중대표 소송제를 하자, 집중투표제, 뭐 자사주 의결권 제한하자,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자.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고요. 자다가 다 죽었습니다. 예. 아마 다음 대선 때 또 공약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개선이 안 되면 또 소액 주주들은 저리 가라. 시끄럽다. 깍두기 형님도 오셔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하는 특히 배당을 안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바뀌어야죠. 네. 그렇죠. 최명석 부장님은 어떻게 기업들이 어떤 자구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기업들 앞으로 어떻게 좀 미래를 좀 전망하세요? 지금 본다면 뭐 이번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두 기업들의 가장 결정적인 경영 실패도 있지만 경영 외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갖고 계신 주주님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단순히 예전 같으면 수익 창출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이제는 이 전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라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도 배당을 늘리긴 했지만 계속 어떤 주주들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유는 이제 수위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이런 문제를 좀 확대해 갖고 이제 좀 널리 알리는 게 방안이 되겠죠. 근데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소액 주주들이나 이런 주주분들한테는 솔직히 아까 뭐 박민호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좀 기업들이 많이 좀 외면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주주들과 단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도 이런 분들을 다 포용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같이 의견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드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라는 점을 맞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영자분들은 꼭 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보죠. 뉴스토마토 최명석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항공기업의 사례는 이 국내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 방식이 뭐 선진화되고 투명화되는 그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을 보는 그 시각, 그 기준, 뭐 윤리적이고 이제 도덕적인,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그 기준이 이제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좀 눈높이를 좀 맞출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경영 능력 그리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품격도 좀 갖춰 주시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부터 1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인천 식자재 마트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에 인천에 있는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5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 역시 없었다고 하네요. 7위에는 벚꽃 올라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벚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벚꽃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6위에는 세월호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이 CCTV DVR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세월호 5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의 한이 풀릴 만한 결과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 특조위에 따르면 수중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해군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과 자료가 확인됐는데요.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 22일에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참사 순간의 선내 상황을 규명할 수 없게 한 CCTV 영상에 남은 3분 공백을 누군가 고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입니다. 한편 해군은 특조위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5위에는 박지원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3년 3월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이 김 전 차관의 CD 동영상, 녹음 테이프 그리고 사진을 입수해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고 말해 그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박 의원은 JTBC에 출연해 영상에 대해서 난잡해서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황 대표는 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려면 드루킹 사건까지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4위에는 검색어 특전사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어제 오전 하남시 미사리 낙하훈련장에서 고공 하강훈련을 하던 특전사 부사관이 추락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3위에는 박삼구 올라와 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 금호산업 사내이사 자리에서도 공식적으로 물러났습니다. 2위에는 수원 컨벤션 센터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경기 남부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수원 컨벤션 센터가 열렸습니다. 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설됐는데요. 내부에는 전시홀과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검색어 아모 그린텍 올라와 있네요. 기사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아모그린텍의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고 오늘부터 매매 거래가 개시됐습니다. 이 아모그린텍은 나노 소재 기반의 첨단 소재 및 부품 기업인데요. 나노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5G, ESS, 차세대 IT 분야의 부품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그린텍은 이미 전기차와 5G 부문에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자성 부품과 방열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오전에 아모그린텍은 공모가 9,900원 대비 4%가량 오른 1,3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온 8가지 검색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나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내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를 모두 보여주는 산업활동 동향,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책부 이진성 기자입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죠. 지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통계청은 이날 2월 산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계속 우려했던 대로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작년 12월 이후 2달 만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설비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달보다 10% 이상 감소했고요. 이는 5년 3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27% 가까이 급감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월 이후 10년 1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기록입니다. 살펴보면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전년비 1.4% 감소했고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 2.6%, 전년비로 보면 2.7%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생산 부분의 부진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고요. 자동차와 선박 등 주력 산업의 생산 부진도 동시에 진행된 것이 결정적인 부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비 0.5%, 전년비로 보면 5.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71.2%까지 내려갔습니다. 도소매 유통업 등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비 1.1%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전년비로는 보합을 기록했는데요. 소비 경제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비 0.5%, 전년비 2.0% 감소했고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전월 대비 1.8% 감소했고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0.9% 줄었습니다. 전년비 통계에서도 음식료품과 승용차 등 내구재는 감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지수가 5년 12개월 만에 최대 낙폭, 거기다가 설비 투자 10% 이상 급락,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상당히 부진한 이 결과가 좀 나온 건데, 현재 그리고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는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네, 사실 이제 산업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동행과 선행지수인데, 3대 경제 지표가 모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 하강 국면도 전개안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보면은 이제 현재와 미래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후 최장 기간인 9개월 연속 하락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고요.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의 하락폭이 컸다는 점이 좀 특징인데요. 이 지표는 2017년 12월 0.5%포인트 감소한 이후 최대폭으로 후퇴한 기록입니다. 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좀 한층 높아진 건데, 그렇다면 이 지표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지, 이렇게도 경기 하강 흐름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경기 하강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모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설비 투자가 5년 3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도 경기 하강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라고 명시하면서 이제 정부도 하강기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출 활력 재고 대책과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등을 통해 이제 턴어라운드를 모색한다는 방침인데, 이제 관건은 이제 반도체 단가 회복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이제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면 주문량 증가 영향 등으로 설비 투자, 공장 가동률, 고용 등에 대해서도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관 전문가들도 올 하반기 시점부터는 반도체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 전까지는 하강 국면을 이어가다가 이후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성 기자였습니다. 설명제열에 따른 기저효과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에 안 좋았고, 자동차도 부진했고, 건설업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조업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업종이 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월 지표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그 수준이고,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도 올라갈 힘이 현재 없는, 찾기가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많이 좀 힘이 빠진 그런 경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안정적이고 명확한 반면 느리고 경직적이죠. 제정은 물론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정작 적용돼야 할 땐 빠르게 변화한 현실과 괴리되기 쉽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강행법에 의한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죠. 사회 곳곳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죠. 대상의 특성이 다양하고 처해 있는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인데요. 기업의 규모, 성장 단계, 업종 등은
쉽게 범주화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합니다. 게다가 기업이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환경은 국제 경제 동향이나 정세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죠. 일률적인 법의 적용은 과잉 규제로 이어져 기업은 물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하게 규제해야 할 영역을 놓쳐 과소 규제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고요. 법률로서 규제의 방향성을 설정하되 세부 법 적용 항목에 재량권을 부여해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죠.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연성규범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성규범은 법률로 대표되는 경성규범과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둘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법적 구속력입니다. 규범을 어겼을 때 공권력이 나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경성규범에, 그렇지 않다면 연성규범에 가깝습니다. 언뜻 윤리나 도덕과 같이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그보다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이죠. 연성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주체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성규범이 폭넓게 적용된 가장 보편적인 사례로 국제법이 있습니다. 국가들이 국제법을 어기더라도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나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강제력을 갖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시가 오늘 또 여러분 기다리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김현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또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불거졌습니다. 무엇보다 뭐 계속적으로 또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김학의 게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권고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여기에 또 많이 총력을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타깃이 보니까 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를 이제 타깃으로 삼고 이슈를 또 키운다는 것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담이기도 한데요. 좀 그렇게 하신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를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건 네. 김학의 전 차관의 그 별장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네. 2012년도에 그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무혐의가 되고 네. 또 이어서 2014년도에 무혐의가 그런 됐습니다. 법률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공공시 선글라스 끼고 입을 이렇게 가리고 모자를 쓰고 네, 네, 네. 주랭랑을 치다가 잡힌 케이스잖아요. 그것도 야밤에. 네. 네. 그래서 이제 2달 더 이제 연장이 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피해자들이 진술을 그동안에는 사실은 좀 진술을 꺼려왔거나 번복이 됐기 때문에 사건을 좀 이렇게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고 그다음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교안 대표를 처음부터 이분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 분명히 아니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제대로 진상규명하겠다라고 법사위에 나와서 본인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10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뭐 구속영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안 돼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밝혀달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교안 대표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기억이 본인은 안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박영선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3일 날 그러니까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본인은 뭐 여러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영선 의원은 당시 네. 법사위원장이었기 네. 때문에 기억이 또렷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왜 숨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네.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야당이 뭐 야당 죽이기니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탄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모를 리가 없다.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모를 리가 없다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거짓 해명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다음에 만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3월 13일 날 그 법사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난 거죠. 그러고 보고를 안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보고 받았다고 당시에는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왜 발뺌하는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가출범한 이 박근혜 정부가 왜 그렇게 김학의 차관에 좀 소위 말해서 좀 꽂혔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중에 보면 아버지와 연관돼서 일을 했던 분들을 등용을 하거나 그렇죠. 네. 그때 알았던 뭐 2세, 3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졌다는 네. 것이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제일 가깝게는 최순실 씨의 경우가 네. 최태민의 딸이고 그리고 그분의 그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 대통령이 최순실 씨였다라는 네.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관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밀어붙이다가 인사청문회가 부담이 돼서 법무부 차관으로 간 거다라는 게 이제 정설로 되어 있죠. 네. 네. 거기다가 뭐 김학의 전 차관과 뭐 최순실 씨와의 뭐 지인 관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다 얽혀있고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네.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 측에서는 이제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이게 권력층들 다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보시는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특별하게 이제 수사팀이 구성이 네. 됐지 않습니까? 경찰 내에 4명의 그 베테랑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을 한 달 만에 해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수에 가서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런 점들을 비춰보면 어쨌든 그 수사 조사를 네. 하지 말라라는 압력을 가했을 개연성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당시에도 네. 첩보를 입수해서 그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했을 경우 정권에 굉장히 무리가 생길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타를 오히려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상도 당시 민정수석이 처음에는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바 있다는 얘기이죠. 이것 역시도 어쨌든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런 수순밖에 아니냐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경찰, 검찰,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치인까지 포함된 스캔들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버닝썬, 네. 장자연 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공수처를 왜 저렇게 야당이 정말 기를 쓰고 반대하는지 정말 필요성이 이번 있는데 사건을 통해서 꼭 나타났죠. 필요한 네. 것을 방해하고 뭐 보이콧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깃장을 놓는다거나 물타기를 한다거나 또 다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여당 때 언론을 동원했을 때의 이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명박 정부에서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교안 대표께서 이 사건, 그러니까 당사자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이 그 한교안 대표가 이거를 또다시 무슨 다른 특검의 형태로 옮아가려고 하는 무슨 조건부 특검 수용론 네. 내지는 6가지 특검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태우 특검, 그다음에 손혜원 특검,
그다음에 드루킹 드루킹도 있죠. 재특검, 그다음에 황운하 특검, 뭐 이렇게 해서 2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개 특검을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이렇게 뻔뻔하고 국민들을 기망한 사건이 있다면 머리를 좀 숙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강기훈 의원이 네. 강기훈 후보가 창원 그 포스터를 보니까 이렇게 넙죽 절하면서 네. 다시 한번 표를 이제 달라고 하는데 안 속죠. 너무 많이 속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아마 그 사전 투표일 텐데 네네. 2군데서 정말 그 주민들께서 선명한 선택을 좀 해주시길 간곡하게 네. 부탁을 드립니다. 뭐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직 뭐 말씀대로 창원 성산 지역 사실 민주당은 이제 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제 연대를 해서 후보를 단일화했기 네.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야당을 하나 더 얻기는 했지만 PK 민심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아니, 금시초문입니다. 예. PK 민심을 연대라면 잃어버리냐?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네. 노회찬 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실 지역에 여당에서도 있는 이번에는 또 후보를 내자라는 이야기가 후보를 냈죠. 냈는데 단일화를 한 것이고요. 그 저희가 뭐 2012년도에도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경험이 있고 네. 16년도에도 필요에 따라서 지역 간 단일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힘이 약하면 연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네. 그 뜻을 또 존중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사실 뭐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단일화를 한 건 처음 본다. 이중대 밀어주기다. 뭐 이야기 지금 또 맹공을 또 펼치고 있거든요. 그거 그러려면 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그러면 네. 합당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거는 이현주 의원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현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이 그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대표에게 입에 옮길 수 없는 그런 좀 패륜적 발언을 했고, 네. 그다음에 10%가 안 되면은 당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선거는 전략이죠. 그다음 필요한 전술을 구사하는 거죠. 야당, 여당의 단일화라기보다는 진보 개혁 진영의 단일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집권 여당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집권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인 거지, 정체성을 봐야죠.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하고 연대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예. 여영국 후보 뭐 지원도 네, 합니다. 계획을 네, 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내일 당대표가 지역에 내려가서 후보 지지 운동을 전개합니다. 네, 일단 뭐 앞서서 PK 뭐 민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또 보여주려면 이제 통영 이미 뭐 고성 이기고 쪽. 있는 게 여론조사로 나타나고요. 통영 고성은 저희가 사실은 후보를 못 냈던 지역이죠. 네, 무투표 네. 당선돼가지고 그분이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후보 그러니까 의원 직위를 박탈당한 건데, 그러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이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선거운동의 요인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안 가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아닐까 싶습니다. 제대로 선거운동을 안 해도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근소하게 좁혀지고 있고 특히 양문석 후보가 그러니까 방송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고 차관급의 그러니까 일을 봤던 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요. 그래서 그런 그 본인의 역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요인을 발생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좀 밀어달라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또 4.3 네. 재보궐선거 의미 있는 선거 결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의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제의 정답은 클러스터였습니다. 선정되신 분은 박수율님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죠. 2017년 12월 발족한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한 뒤에 진상규명을 하는 위원회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실 때는 꼭 이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CGV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이 영화 완전 돌직구입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모든 것을 꼬집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수진 감독,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 주연의 영화 우상입니다. 영화 우상은 각기 다른 세 사람을 통해 우상이란 현실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개념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우상은 어떤 건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객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영화로 다가올지, 어떤 영화로 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화 우상은 청렴한 도덕성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차기 도지사로서 주목받고 있는 도의원 구명회. 하지만 아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중식은 죽은 지적장애 아들 부남을 그 사고로 잃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아들과 함께 있었던 며느리 최련아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중식은 아들의 죽음을 밝혀줄 연아를 찾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반면 명예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결심하지만 사고 당일 연아가 함께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중식과 명예는 각각 연아를 찾아 나섭니다. 과연 연아는 어떤 비밀을 손에 쥐고 있었을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구야? 이 영화의 제목인 우상,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신적으로 숭배될 수 있는 대상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인 아이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반대의 뜻도 가능합니다. 우상, 바로 어리석은 생김새 또는 어리석은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 어리석은 생김새 또는 생각은 영화 속 구명회, 유중식, 최련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인물은 모두 각자의 목적을 두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합니다. 그들의 목적 자체가 우상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숭배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는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자 행위, 그 자체로 가리키는 것이 우상입니다. 영화 우상, 제목이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 영화를 감상하신다면 스토리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혹시 만약 이 영화를 이미 관람한 관객들이라면 가장 불만을 가질 요소입니다. 바로 대사입니다. 영화 속의 구명회의 대사, 중식의 대사, 연아의 대사,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지점은 언론 시사에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연출을 맡은 이수진 감독은 사실 대사에는 이 영화의 흐름을 쫓는 키워드가 거의 담겨 있지 않다면서 모니터링 시사회, 내부 기술 시사회 등에서 그 점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대로 밀고 나갔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사 자체가 스토리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장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대사에 집중하다 보면 우상은 흐름을 놓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한 가지 관람의 팁을 드리자면 우상은 스토리 자체의 흐름에 자신의 감정을 맡겨버리시면 됩니다. 영화 우상에는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메타포들이 등장합니다. 연아가 손에 쥐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연아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 구명회와 아들의 관계는 왜 그럴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목을 쳐라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모두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출연한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는 저와 만난 자리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차라리 이 영화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게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스포일러를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메타포들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영화 우상,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꼽은 영화 우상의 별점은 별 4개입니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